자, EBS 수능 특강 생명과학 1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강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죠? 2강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자, 어서 앉으세요. 자, 오늘은 자, 29쪽의 3강입니다. 생명과학의 탐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이 EBS 교재 새롭게 나와서 그 전에 준비가 안 됐었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도 준비 안 된 학생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이제 1강, 2강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들은 일단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수업 시간에 보통 EBS 강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재 내용들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된다면은 모든 문제를 다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뒤에 2점, 3점 테스트 같은 거 있죠? 그랬을 때 주로 3점 테스트 문제 그리고 그것도 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 꼭 풀어봐야 될 만한 문제들을 선정을 해서 풀어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학생들이 좀 문제를 풀어두시는 게 아마 조금 진행하기에 좀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페이지 29쪽의 3강 생명과학의 탐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강 생명과학의 탐구 부분은요 조금 마음 편하게 진행을 해도 괜찮은 거죠. 그제? 자, 우리는 이제부터 이 과학적인 어떤 사실들을 밝혀내는 탐구 과정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과학의 탐구 방법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의 탐구 방법에는 귀납적 탐구 방법과 이원협적 탐구 방법이 있다는 것들 두 가지가 페이지 29쪽에 모두 통째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귀납적 탐구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원형적 탐구 방법. 원형적. 여러분들은 가끔 이런 느낌 받을 때 없습니까? 자연스럽게 글을 쓰다가 이 글씨가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나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면 글씨를 딱 봤을 때 글씨가 왜 저렇게 구성이 되지?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잘 안 하는군요. 난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자, 어찌됐건 두 가지 탐구 방법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귀납적 탐구 방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얻은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내는 탐구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귀납적 탐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시면요. 실험을 통해 검증하기 어려운 주제를 탐구하는 방법으로 가설 설정 단계가 없고요. 탐구 방법은 관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이고 사실이며 축적된 사실적 지식들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규칙성을 발견하여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으로 도출을 해낸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이 귀납적 탐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 주변에서 찾아낸 여러 가지 자료들, 어떤 현상 같은 것들을 보고 그 자체를 분석을 해서 일반적인 사실로 도출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수많은 자료들을 분석을 하는 거니까. 맞지?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 현장에 사람이 죽어 있고요. 피해자가 죽어 있고요. 그 주변에 이 가해자, 그러니까 범인이 남긴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막 모여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발자국이 있다거나, 알겠니? 아니면 예를 들어 그 흉기로 사용된 칼 같은 게 있는데 그 칼에 지문이 있다거나,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어 CCTV에 찍혔다거나, 아니면은 범인이 자기 지갑을 흘리고 갔다거나 이런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제 형사들이 와가지고 그런 증거들을 싹 수집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증거들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범인을 잡아낼 겁니다. 그죠? 그런 방법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은 사실 이 과학적으로 보이는 그런 탐구 방법들이에요. 자, 근데 밑에 있는 연역적 탐구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인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정적인 답안인 가설을 세우고 가설의 옳고 그름을 검증하는 탐구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설 설정이죠.
이 가설을 설정한다. 결과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한 다음에 그 가설에 맞게끔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험 결과가 맞다면은 결과적으로 결론으로 도출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험에 의해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그 가설이 맞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제 가설 설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죠. 자, 탐구 방법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하는 대조 실험을 수행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결과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데 결론이 가설과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여서 탐구 과정을 진행한다 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귀납적 탐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자료들을 분석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연역적 탐구 방법은 수많은 자료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결론은 이것 때문에 나타날 것이다, 이럴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그 가설에 맞게끔 실험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그 범죄 현장을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범죄 현장에 수많은 증거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들이 그 증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서 범인을 딱 한 명, 아까 우리 귀납적 탐구 방법처럼 그런 모든 증거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한 사람을 딱 잡아내가지고 너가 범인이지 이러는 게 아니라 일단 그 근처에 있는 아무 사람, 구경하고 있던 A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야, 네가 범인이지? 그러면 아닌데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너가 왜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 이러면서 너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어? 너 이름이 뭐야? 너 발자국은 어떻게 돼? 이러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근데 안 맞아. 안녕? 이러면서 돌려보내는 거지. 맞지? 그런 다음에 다시 B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야, 네가 범인이지? 그러면은 아닌데요? 이러면은 또다시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야. 미안. 이러면서 또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C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와. 네가 범인이지? 네. 정말?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거야. 너 발자국은 뭐야? 찍어보고. 너 지문 보자. 지문 확인해보고. 너 이름이 뭐야? 주민등록증이랑 이름 똑같네. CCTV를 보니까 그 사람이 막 찔러 죽이고 있어. 범인이네. 그럼 너가 범인이구나. 이렇게 잡아내는 게 결과적으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죠. 그치? 그럼 아까 우리 귀납적 탐구 방법에 비해서 상당히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이 과학의 수많은 법칙들 그리고 어떠한 사실들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탐구 방법을 간다면은 왠지 모르게 귀납적 탐구 방법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게 될 거라는 거죠.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많은 가설들, 수많은 법칙들, 그리고 수많은 결론, 일반적인 결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탐구 방법 중에서 특히나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얻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자료들이 있고 그 수많은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그 원인 같은 그런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장난감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가 있는데 중간에 몇 페이지가 사라져 버렸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거기까지 만들다가 그 사라진 페이지, 그 사라진 페이지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드는 건가? 이렇게 만들어 봤다가 그 다음 페이지랑 연결이 안 되면은 에이 이게 아닌가 보다. 다시 부셔야지 뭐. 안 그래? 그다음 또 다시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맞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안해낼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과학적 사실들, 법칙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탐구 방법 중에서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것은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과정들을 눈여겨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머릿속에 물음표가 딱 떠야 돼요. 왜 이렇지? 그죠?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가설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가설에 맞게끔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을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맞지 않다면 다시 가설 설정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연역적 탐구 방법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연역적 탐구 방법의 수행 과정에서는 거기에 나온 것처럼 대조 실험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대조 실험. 그러니까 내가 세운 가설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 같은 걸 해야 되겠죠. 그 실험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을 해서 실험을 설계해서 수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대조 실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조 실험에 관련된 내용은 뒤쪽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탐구 과정은 연역적 탐구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교재가 없지 않니? 그거 복사된 게? 네. 그치? 그럼 그 책 좀 빌려주세요. 책을 좀 빌려줘서 복사를 좀 해갖고 오고 넌 잠깐 같이 보고. 알았지? 그렇게 하면 되지? 오케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복사해요? 지금 3강하고 4강 정도를 복사를 해오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일단 복사하지 말고요. 3강, 4강 정도. 자,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 연역적 탐구 과정을 지금 순서대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죠. 그지? 뭐 우리가 내신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자, 제일 먼저 이제 관찰입니다.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현상들을 보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인식 단계가 바로 머릿속에 물음표를 띄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 문제 인식에서 자연현상의 관찰을 통한 발견은 종종 새로운 의문을 갖게 한다. 즉, 왜 그렇지? 라고 머릿속에 물음표를 띄우는 과정이 바로 이 문제 인식이라는 거. 그랬을 때 세 번째, 가설 설정.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지? 자, 가설이란 관찰된 현상에 대한 잠정적인 설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결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의문이 떠오르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자연현상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가설이라고 하고요. 가설은 아무렇게나 막 설정을 하는 게 아니죠. 예측 가능해야 되고요. 입증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실험이나 또는 관찰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우는 가설의 조건들을 잘 생각해 두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그냥 막무가내로 가설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아까 저 위에 보니까 뭐 어떤 예가 있는데 천인조 암컷의 꼬리는 몸 크기에 비례하는 적당한 길이인데 왜 수컷은 50cm에 달하는 긴 꼬리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는데 가설을 세울 때 외계인이 이렇게 한 걸 거야. 이렇게 가설을 세우면 안 되겠지. 그지? 결과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측 가능, 입증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험이나 관측을 통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가설이라는 거 이걸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말이죠. 예를 들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외워서 푸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로 가게 되면 유전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사항을 가지고 가계도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 뭐 물리나 화학 또는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어려운 과목, 어려운 파트들, 뭐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어떤 계산 파트 같은 것들, 그런 파트들을 좀 신경을 쓸 거고요. 나머지 이제 생명 파트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서 나오게 될 유전 파트, 그거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겠죠.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천체 파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쓸 겁니다. 근데 자꾸 그런 식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만을 많이 신경 써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풀고 있는 수능 문제들은요 크게 두 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어려운 내용들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보고 좀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절반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무조건 개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개념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셔야지만 나중에 문제 풀 때 접근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이어서 네 번째 탐구 설계 및 수행과 결과 분석인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험할 때는 어떤 실험을 한다? 대조 실험을 한다. 맞죠? 네. 이때 실험군과 대조군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페이지 31쪽으로 넘어가시면 사이언스 디저트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굉장히 감성적이라서 사이언스 디저트는 뭐야? 야, 디저트 하면 디저트. 적당히 더 먹어보자 이거죠. 그지? 자, 그 내용 보시면은요. 대조 실험과 변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대조 실험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험군, 즉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조작해서 하는 그런 집단이죠. 실험군뿐만이 아니라 대조군을 설정을 하여서 실험하는 것이고 이 대조군은 내가 어떤 조건들을 변화시켜서 실험을 하고 있는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지?
아무런 조작도 일으키지 않은 그런 집단을 우리가 대조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험군은 당연히 어떤 조건을 변화시킨 집단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실험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변인이라고 하는 거죠. 맞죠? 자, 이 변인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변인을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죠? 크게 나눠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그리고 다시 독립변인은 조작변인과 통제변인, 이렇게 해서 크게 변인은 세 가지로 나눠져 버리죠. 맞지? 자, 그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우리가 모두 독립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속변인은 쉽게 이야기해서 그 실험의 결과죠. 그죠? 어떤 실험에 대한 그 해석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우리가 종속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독립변인에 의해서 종속변인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이런 독립변인을 다시 두 가지,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으로 나눌 겁니다. 조작변인은 말 그대로 내가 의도적으로 조작을 해주는 거죠. 조작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작변인은 바로 어떤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우리가 그 전에 세웠던 가설에 따라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지 했을 때 그 원인, 내가 지금 가설로 생각하고 있는 그 원인을 조작할 때 그 요인을 우리가 조작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통제변인은 조작변인 이외에 모든 조건들이죠. 모든 조건들을 우리가 이제 통제변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독립변인 때문에 종속변인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운 가설에 의해서만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조작해야 되는 조작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독립변인들은 다 그 실험에서 변화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제변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작변인을 변화시켜서 종속변인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변인들 중에서 조작변인, 통제변인, 종속변인이 잘 맞춰서 실험이 수행이 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 실험 과정에서 변화되는 것은 조작변인과 종속변인,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통제변인을 완벽하게 수행해서 실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변인통제라고 따로 표현하기도 하죠. 변인통제 실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조실험과 변인에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 사실 지금 여기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페이지 30쪽과 31쪽 면역적 탐구 방법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자세한 내용들 도리어 문제 안 나옵니다. 도리어 문제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는 내용들은 도리어 이 변인에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는 거 꼭 신경을 쓰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결론 도출과 가설의 일반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역시 읽어보셔도 별 어려움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봤던 세 번째 3강 생명과학의 탐구 부분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뒤쪽에 탐구자료 살펴보기나 기출문제 다시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시고요. 이번에는 이 3강 생명과학 탐구의 문제 2점짜리 문제랑 3점짜리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작년에는 이렇게 문제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생명과학의 탐구 부분은 따로 문제가 딱 그냥 하나로만 나오기는 좀 힘들죠. 그치? 아마 다른 부분과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문제 자체가 상당히 귀찮아요. 그죠? 그런데 어차피 수능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단원은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2단원이죠. 2단원으로 넘어가실 거고 4강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 여기 참 좋은 강이네요. 그죠? 별 어려움이 없는 과목들을 왠지 모르게 있어 보이게끔 한참 동안 떠들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단원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수업 이 4강 들어가시기 전에 거기 단원 개요를 잠깐 좀 보시면은요, 두 번째 출제 빈도를 좀 보세요.
이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까? 알겠니? 거기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이제 중단원을 크게 5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2014년도에 시행을 했었던 문제 중에서 지금 현재 예비 시행 6월 모평, 9월 모평, 대수능까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몇 개씩 나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2단원에서만 출제된 문제가 대수능 문제에서 봤을 때 총 몇 문제예요? 총 몇 문제니? 7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20문제 중에서 이 한 단원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빈도상으로 봤을 때 어찌됐건 뭐 4단원, 5단원 뭐 이렇게 되면 한 단원에 뭐 한 6, 7문제가 출제되는 건 맞거든요. 맞지? 그러면 뭐 7문제 정도면 뭐 적당히 아니면 조금 한두 문제 정도 더 많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여기에 나온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3점짜리 문제라는 거죠. 그만큼 요 2단원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출제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이미 벌써 여러분들 한 바퀴 돌아본 상태에서 이 생명과학 원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바로 유전 파트라는 거. 아마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야, 오죽했으면은 유전 파트가 예전에 생명과학 2에서 나왔었는데 생명과학 1으로 내려오면서 생명과학의 난이도는 이만큼 올라가 버리고 생명과학 2는 어떻게 됐어요? 쑥 떨어져 버렸죠. 그치? 그래서 나 생명과학 1 못하겠다! 2 해야지. 이런 학생들이 도리어 많아졌죠. 그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유전 파트가 많이 어렵게 출제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강 염색체와 유전 물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4강에 이제 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염색체와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이미 결론부터 내려보면 이거죠. 염색체가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해서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게 뭐야? 유전 물질이지. 끝났네요. 그죠? 이게 전부죠. 그치? 자,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색체와 유전자부터. 자, 제일 첫 번째 DNA와 유전자에 대한 설명. 자, DNA는 핵산의 일종이다. 자, 핵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핵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전 물질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핵산은 우리가 보통 두 가지의 종류를 만들죠. DNA와 RNA. 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핵산의 기본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 핵산 부분 좀 다뤘었죠. 그지? 그런데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뭐다?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다. 바로바로 나와야죠. 이때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여러 개로 모여서 긴 사슬을 만들게 되고 그 사슬이 두 가닥이냐 또는 한 가닥이냐에 따라서 DNA와 RNA로 각각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모두 다 얘네들은 어떤 염기 서열에 따라 유전 암호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지? 이때 보통 고등화된 생물 같은 경우에는 핵 속에 DNA와 같은 이런 유전 물질로서 유전 암호를 저장을 하고 있고, 하등 생물들 같은 경우에 RNA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RNA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자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치? 어떤 구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네들이 어떤 유전 물질을 포함, 어떤 유전 암호 같은 것들을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RNA가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설명은 그대로입니다. 생명체 유전에 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분자이다. 자, 그런데 이 DNA가 앞서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된다고 했을 때 인산 그리고 오탄당이 있죠. 그 오탄당의 종류가 뭐죠? 그렇죠. 오탄당의 종류가 디옥시리보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염기가 붙을 텐데 그 염기의 종류가 4가지. 맞지? 염기의 종류 4가지. 각각 어떤 염기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렇게 4가지 염기들이 있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RNA로 가보면요. 인산은 동일하죠. 그러면서 당도 역시 오탄당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당은 리보스. 그리고 염기 붙어 있을 거예요. 역시
역시 네 가지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우라신.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의 염기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리보스라고 하는 당에서 산소 하나 빠진 게 디옥시 리보스죠. 그지? 그래서 요 R이라고 하는 게 리보스의 R을 쓰고 있는 거고 D는 디옥시에서 D의 D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본 구조인 인산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산?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 뭐 사실 인산하면은 H3PO4라고 하는 물질이거든요. H3PO4. 산이에요, 산. 말 그대로. 뭐 염산, 황산, 질산 같은 산이고요. 산의 특성상 신만 나죠. 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만 나요.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세계 1차 대전인가? 세계 2차 대전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세계 1차 대전쯤인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많은 병사들이 이제 부상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군 병원으로 수송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군의관이 이제 사람들을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상처 부위가 썩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름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고름을 이제 제거를 해준 거죠. 근데 이제 고름을 제거하다가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름을 모았어요. 고름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름을 이제 가만히 내버려둔 거죠. 그랬더니 이 고름에 층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특히나 약간 좀 색깔이 탁해지는 부분들이 아래로 가라앉고 위쪽으로 약간 좀 투명한 물질 같은 게 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고름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상처 부위에서 나온 거지만 사람 몸을 이루고 있는 구조에서 나온 거니까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사람 몸에 어떤 물질들이 들어가 있을지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걸 분석을 해본 거죠. 이제 뭐 분석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스코이드로 딱 찍어가지고 이제 기계 분석기에다가 싹 돌려가지고 원심 분리 시켜가지고 뭐 물질들이 뭐가 있을까 이게 아니고 그냥 찍어 먹어본 겁니다. 거기에 있는 투명한 물질을 찍어 먹어봤더니 신맛이 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야! 이 안에 뭔가 신맛이 나는 그런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게 염산입니다. 참 가만히 보면은 정말 그 과학자들의 궁금증 그리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과정은 참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어 버리죠. 생각해봐. 니네들한테 그 고름 모아놓고 찍어 먹어보라고 해봐. 누가 찍어 먹고 싶겠니? 근데 그랬대요. 알았죠? 자, 어찌됐건 핵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전자가 생물의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되어 있는 DNA의 특정 부분. 자, 뭐 그러니까 DNA든 RNA든 뭐 얘네들은 사슬로 되어 있죠. 뉴클레오타이드가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 어떤 사슬의 그 일부분이 결과적으로 유전자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사슬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이 결과적으로 유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 위치 자체는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뉴클레오솜, 염색사, 염색체에 대한 설명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텍 속에는요 이런 식의 DNA든 RNA든 얘네들이 긴 사슬 모양을 이루면서 실처럼 꼬여 있죠.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염색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나중에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염색사가 응축이 일어나죠. 그럴 때 응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베베베베 꼬이고 막 이렇게 모여든다는 뜻이 되는 건데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염색체가 되는 거죠.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세포 구조 설명할 때 막구조가 있었잖아요. 이중막이나 단밀막이나 또는 막이 아예 없는 구조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그림을 자꾸 이렇게 그리니까 학생들이 자꾸 염색체가 막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그랬었죠? 네. 맞지? 그냥 염색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DNA가 각각 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 덩어리를 이렇게 베베베베베 감고 다니는 거죠. 맞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때 DNA와 히스톤 단백질을 묶어서 부르는 단위체가 바로 뭐다? 뉴클레오솜이다.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랑 뉴클레오솜이랑 두 가지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설명 그대로 보도록 할게요.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담고 있는 구조이며 염색체 혹은 염색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내신 때는요, 가끔 뉴클레오솜의 구조 중에서 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몇 번씩 담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외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만 감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거 전혀 의미 없어요. 알겠죠? 그냥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단위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염색사는 수많은 뉴클레오솜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 간은 실모양입니다. 그냥 별별별 꼬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세포 주기 중에 긴 간기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포를 본다면은 염색체보다 염색사를 흔하게 보는 거죠. 맞지? 간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지? 그리고 염색체는 염색사가 응축되어 나타나는 끈이나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고요. 그랬을 때 염색체를 만드는 이유가 뭔 거죠? 결과적으로. 염색체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분열. 그렇죠.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쉽게 나눠주기 위해서. 만약 염색사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걸 꼬아가지고 모양 만들면 얘를 하나만 가져가 버리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염색체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도 학생들이 자꾸 염색체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알았어? 근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맞지? 우리가 보통 염색체의 기본 구조했을 때 요 가운데 동원체가 있고요. 그죠? 동원체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각각 요 두 부분을 염색 분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동원체를 중심으로 염색 분체가 두 개가 달라붙어 있는 구조가 염색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염색체 모양이 무조건 X 모양 또는 나비 모양 같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버리면은 뒤쪽에 세포 분열 단계, 예를 들어 체세포 분열이나 또는 감수 분열 단계에서 그림으로 그 분열 과정을 설명을 해주다 보면은 자꾸 학생들이 왜 EN에서 EN이지? 왜 EN에서 N이지? 왜 N에서 N이지? 이걸 헷갈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염색체의 기본 모양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가운데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 동원체죠. 알지? 나중에 이 세포 분열을 할 때 방추사가 연결되는 부분. 그죠? 자, 이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기출문제 다시 보기 문제를 잠깐 좀 볼까요? 자, 사람 세포에 있는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각각 이름들을 보면요. A는 염색체겠죠. 그제? B는 히스톤 단백질을 꼬고 있는 거죠. 그제? 그러니까 뉴클레오솜. 그 다음에 C는 DNA 구조가 되겠네요.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 A는 DNA 단백질 복합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결과적으로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이다. 이 뜻이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뉴클레오솜의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DNA 단백질 복합체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B는 뉴클레오솜 맞고요. C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됩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을 기억니은딕은 5번으로 체크를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봤던 것은 기억에 나와 있는 DNA 단백질 복합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넘어가서 페이지 41쪽의 염색체의 종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염색체를 구성을 할 때 염색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로 구별을 하겠죠. 이랬을 때 상염색체는 남녀 또는 암수의 구별이 없이 가진 염색체를 상염색체. 그죠? 성염색체는 남녀 또는 암수를 결정해주는 염색체가 되는 거죠. 맞지? 기준은 사람으로 갑시다. 사람의 염색체의 수를 우리가 EN 46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즉 46개의 염색체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염색체의 개수는 44개. 그지? 22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문제가 참 치사하게 나와요. 44개, 22쌍, 22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문제 끝까지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사람 같은 경우에는 44개의 염색체가 각각 짝을 이뤄서 22쌍이 남녀 구별 없이 가지는 염색체가 되는 거죠. 근데 성염색체는 결과적으로 개수가 2개가 될 거고, 그지? 이때 남자의 경우에는 X, Y, 여자의 경우에는 X, X의 염색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색체를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로 구별하는 것 말고 또 다르게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동염색체가 있죠. 상동염색체는 따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지? 상동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염색체의 핵형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때 사람 같은 경우에는 46개의 염색체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염색체 중에서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가 항상 짝을 이루고 있죠.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2개씩 묶어서 부르고 있는 이름이 바로 상동염색체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상동염색체, 즉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바로 부모의 염색체가 전달이 되기 때문이죠. 그지? 이때 상동염색체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하나는 어머니가 전달을 해준 것이고, 이때 결과적으로 부모가 각각 자식을 낳기 위해서 생식세포, 정정한 난자를 만들었을 때 그런 상동염색체들이 나눠지면서 각각 따로따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자식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지? 자, 저 염색체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2에 46으로 표현하는 것,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핵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핵형은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때 핵상을 표현할 때 앞에 2n이라고 하는 숫자가 붙어있는 경우, 그지? 이 2n이라고 하는 숫자가 붙어있는 경우가 바로 상동 염색체가 존재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2n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세포들은요,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체세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6개들이 막 흐트러져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가지고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것대로 쭉 놓는 거죠.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염색체랑 이렇게 생긴 염색체가 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다가 1번.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생긴 염색체랑 이렇게 생긴 염색체가 또 크기가 모양이 같으니까 짝을 짓고 2번. 이러면서 쭉 가는 거죠.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22번까지 갈 겁니다. 22번까지 해서 총 2개씩 44개의 염색체들을 쭉 짝을 지을 수가 있죠. 그지? 여기까지가 일단 상염색체의 44개. 그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는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이렇게 각각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자와 여자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크기가 큰 녀석들을 각각 X 염색체라고 생각을 하고, 크기가 작은 것을 Y 염색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지?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동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걸 짝을 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때 과연 사람의 상동 염색체는 몇 쌍인가? 그지? 근데 여성인 경우에는 특별히 논란거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염색체의 44개가 모두 상동 염색체이기 때문에 22쌍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서 성염색체인 XX도 크기와 모양이 같기 때문에 역시 상동 염색체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인 경우에는 상동 염색체가 몇 쌍? 23쌍. 그런데 남성인 경우에는 22번째까지 상염색체까지는 상동 염색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X랑 Y는 상동 염색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겠죠. 크기와 모양이 다른데. 맞지? 그러면은 남자의 경우에는 상동 염색체가 몇 쌍? 22쌍.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재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23쌍이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여자만 23쌍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논란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응? 논란이야. 어떻게 할래? 안 하면 되지. 그지? 외우시지 않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왜냐? 다르니까.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 답이 달라져 버리면은, 맞지? 그러면은 시험 끝나고 나서 또 치고받고 할 거 아니야. 이거 다 맞게 해주세요 이러고 막 소송 걸고 막 이러면은 또 교육부에서는 에이 이러지 맙시다 이러고 있을 거고, 맞지?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될 거리들은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내신 준비하시면서 머릿속에 이거 내가 다른 데 봤던 책이랑 다른데? 라고 들었던 의문들 있죠. 그런 점들이 있다면은 무시하셔도 좋더라고요. 안 나와. 논란거리를 안 만들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동영색체를 쭉 표현을 할 건데, 자, 이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걸 다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상동영색체를 이렇게 쭉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1번부터 22번까지는 모두 다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예요. 맞죠? 그런데 이때 크기와 모양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 둘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하나는 어머니가 줬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둘의 상동 염색체의 유전 정보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거죠. 그지? 지금 여기 둘을 짝 지었을 때 상동 염색체가 되는 거고, 상동 염색체의 유전 정보는 다른 거죠. 맞죠? 자, 그런데 나머지 건 지우고, 나머지는 싹 지워주고, 이때 얘네들이 뒤에 가서 세포 분열을 할 때 각각 자기 스스로 DNA를 2배씩 복제를 하는 경우를 봐주실 겁니다. 복제란 게 이거죠. 자, 원래 지금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거지. 그치? 네. 그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둘의 관계는 상동염색체. 따라서 둘의 유전 정보를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염색체를 동원체를 기준으로 반을 나눴을 때 두 개의 염색 분체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이때 두 개의 염색 분체의 유전 정보는 어떻다? 그렇죠. 이것의 유전 정보는 같은 거지. 맞지? 왜?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유전 정보와 여기에 있는 유전 정보를 그대로 복제를 해가지고 양 옆에 붙여주는 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염색 분체의 유전 정보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냥 염색체의 모양과 염색 분체의 모양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염색체 중에서는 상동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아도 유전 정보가 다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염색체를 반으로 나눠서 만들어지는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어떻다? 같다. 알겠죠? 즉, 이 안에 유전자가 특정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된다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냥 X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하나의 염색체가 자기 스스로를 복제를 해서 양 옆에 하나 붙일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요 위치에 라지 A, 요 위치에 라지 B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상동 염색체에 해당하는 요 녀석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항상 유전자는 같은 위치에 대립 유전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랬을 때 요 녀석이 스몰 A, 요 녀석이 스몰 B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요 녀석 둘의 유전 정보는 다르다. 그런데 복제를 해서 만들다 보면은 요 위치에도 뭘 가져야 된다? 라지 A. 요 위치에도 라지 B를 가져야 된다. 따라서 염색 분체의 유전 정보는 같은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스몰 A, 여기서도 스몰 B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유전 정보는 같다는 거. 그제?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두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런 염색체 중에 약간 좀 특이한 염색체가 바로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이가 염색체죠. 그지? 이가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감수 분열할 때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계속 이어서 염색 분체 설명. DNA가 복제되어 형성된 염색체 가닥이고요. 동원체 두 개로 갈라진 모양으로 붙어있는 각각의 가닥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염색체에서 나온 염색 분체는 항상 유전 정보가 같다는 것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이가 염색체 뒤에 감수 분열 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섯 번째 대립 유전자로 가면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으며 요 A랑 요 스몰 A죠. 맞지? 그러면서 같은 종류의 형질을 결정한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A에 대한 형질을 결정한다 이거죠. 그지?
예를 들어 이것이 머리카락에 대한 정보라면은 아버지가 라지 A로 곱슬머리에 대한 정보를 줬고 어머니가 똑같은 위치에 머리카락에 대한 정보로 직모를 주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둘 중에 뭔가가 하나가 나타나겠지. 맞지? 두 번째, 상동 염색체의 대립유전자는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는 것이다. 같은 종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관여를 하지만 관여하는 형질의 특성은 다를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곱슬, 직모, 롱다리, 숏다리 이런 거죠. 안 그래? 그지? 같은 것을 줄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을 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염색 분체 사이에는 유전자가 모두 같지만 상동 염색체 사이에서는 대립 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거 이 얘기지? 여기에 라지 A가 오고 여기에 무조건 라지 A가 오고. 맞지? 근데 여기에 라지 A가 오고 여기에도 라지 A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스몰 A가 올 수도 있고. 그런 식의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핵형, 핵상 나와있죠. 그냥 읽어보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요. 핵형은 염색체의 특성, 쉽게 말해서 뭡니까? 모양이죠. 그지? 그래서 염색체의 수나 모양, 크기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게 핵형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종에서 성별이 같으면 체세포의 핵형이 동일해야 되고요. 종이 다르면 핵형도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종이 달라도 염색체의 수가 같은 경우는 있지만 염색체의 크기나 모양은 무조건 다를 거고요. 핵형 분석은 생물의 핵형을 조사하는 것으로 체세포의 염색체, 특히 분열기 중계에 있는 세포의 염색체를 이용해서 그 모양들을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핵형 분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밑에 핵상은 수를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제 핵형, 핵상 부분에서 하나 신경 써야 될 것은 이거죠. 염색체 수는 각각의 생명체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은 몇 개? 46개. 그지? 혹시 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강아지? 강아지가 78개죠. 오케이? 그리고 감자가 48개인가요? 그렇죠. 그지? 외울 필요는 전혀 없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핵형은 둘째치고 핵상, 염색체의 개수를 봤을 때 하등생물과 고등생물들을 비교하면은 예를 들어 고등생물의 염색체 수가 많다? 맞습니까? 전혀 아니죠. 동물과 식물을 비교했을 때 동물이 식물보다 많다? 아니죠. 맞습니까?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은 종의 생물이면은 염색체의 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같은 종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의 표현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말장난을 되게 심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산대랑 지진대 있죠? 그 두 개가 거의 겹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랬을 때 화산대가 있는 장소에는 지진대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진대가 있는 곳에 화산대가 있다. 틀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같은 종의 생물은 염색체의 수가 같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같은 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생물은 같은 종이다. 틀린 말이죠. 예를 들어 감자와 고릴라가 둘 다 48개의 염색체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48개면 두 개가 같은 종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수는 같아도 그 염색체의 핵형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종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 그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염색체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 페이지 42쪽과 43쪽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패스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리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미 벌써 4강이 끝이 납니다. 오늘 벌써 2강 때렸습니다. 대단하죠? 얼마나 좋아? 짝짝 시간 나네. 앞서 3강과 4강 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다 풀어드리지는 않고요. 몇 개 문제만 체크를 해서 그때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4강까지 해서 내용은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